군대로 가야 하는 갈림길에 섰던 조선. 그리고 그때 때마침 만난 서양 문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서양과 우리 민족의 운명적 첫 만남. 그리고 조선을 파고들어 변화시킨 놀라운 서양 도구들. 나침반에서 안경,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미술 도구들. 거기에 현대인들도 감탄하는 조선이 서양화에서 찾은 과학의 비밀까지. 서양 문물이라는 바람에 돛을 올린 조선. 어디로 향했을까?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수억 만리 외국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현재. 하지만 과거 서양인이 우리 땅을 밟았다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대가 있었다. 중국과 일본 외에는 외국이라는 의미가 크지 않았던 시대. 바로 조선이다. 1626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배 홀란디아호가 제주도 앞바다를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일본 나가사키. 태풍에 결국 배는 제주도에 표류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조선 땅을 밟은 네덜란드인들. 그때 조선 관리가 일본어로 물었다. 아나타와 길리시단 데스까? 라고 물으니 네덜란드인들이 예스라고 대답했다. 예스라 대답한 인물이 바로 벨테브레다. 이 대화 내용은 제주의 관리가 임금께 올린 보고서. 1653년인 효종 4년 8월 6일 효종실록에 생생하게 기록됐다. 당시에 효정의 북벌 정책으로 상당한 그 무기 개발이라든가 외국인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연이 하멜보다 일찍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훈련도감의 주축적 역할을 했었죠. 서울로 압송되었던 벨테브레는 의외의 선택을 했다.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귀화를 한 것이다. 이로써 박연은 조선의 첫 서양 귀화인이 되었다. 그 후 조선의 여인을 만나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 그는 총포와 무기를 제조하는 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무기 제조 기술에 목말라 있었다. 그래서 박연은 훈련도감에서 총포 및 무기 제작을 했다. 박연을 통해서 나름대로 훈련도감 배속돼 가지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해서 조선의 군비를 강화시키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연이 우리나라의 조총 기술을 진보시키고 있을 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아메리카 대륙은 물론 동양의 일본, 우리의 제주도까지 교역을 펼치고자 했다. 박연이 조선 땅에 정착한 지 20년 후 또 다른 네덜란드인이 조선 땅에 표류했다. 하멜이었다. 효종은 박연처럼 하멜도 무기 제조 기술이 뛰어날 거라 생각해 하멜을 훈련도감으로 보냈다. 박연과 하멜은 조선의 화총 기술을 발달시킨다. 하지만 하멜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무기 기술을 개발해야 했던 조선의 생활이 녹록치 않았던 것. 결국 조선을 탈출한 하멜. 그 후 조선에 있었던 10년간의 일들을 기록. 하멜 표류기란 이름으로 책을 출간해 서양 세계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렸다. 조선 측이 좀 그런 하멜이라든가 박연 이런 사람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런 교역의 확대 그리고 어떤 세계관에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였다 한다면은 그 이후의 상황은 또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중국하고 일본은 서양의 무역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부님들 이런 분들하고 직접 교류를 했고요. 조선은 직접 교류를 안 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통해서 그 서구문물이 들어왔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조선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계이기도 하죠.
박연과 하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서양 손님들이지만 조선 변화의 단초였음에 틀림없다. 전봇대와 나무가 멀리부터 나란히 있다. 그리고 산이 저만치 멀리 보인다. 평면에 그린 그림인데도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서양화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원근법. 이 원근법이 조선 학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대체로 17세기 전반경에 그 서학이 이제 들어오면서 예수교나 이런 종교와 함께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서양화들이 이렇게 조선에 소개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서양화들이 소개돼서 상당히 서양화에 대한 그 인식이 넓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서양화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문집에 평을 남기고 있죠. 연암 박지원은 서양화를 보고 느낀 놀라움을 열하일기에 적었다. 사람 머리, 사람 몸뚱이에서 새 날개가 돋아난 자도 있었으며 살결을 만지면 따뜻할 것만 같았고 팔목, 종아리살이 포동포동 쪘다라고 적었다. 북경 성당에서 본 서양화, 마치 천사들이 이렇게 나르는데 입체감이 나고 원근감이 있어서 특히 피부감이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하게 그 피부감이 느껴질 것 같다는 그런 평을 할 때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학자들은 청나라의 사신이나 유학을 가서 서양화를 처음 접했다. 이태호 교수는 오랜 시간 조선의 미술을 연구하며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해왔다. 당시 청해는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그때 서양화를 소현세자에게 건넨 인물이 아담샬이다. 소현세자가 서양화를 조선 땅에 들인 후 청해 기술 문명을 도입하려는 실학자들에 의해서 서양화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18세기 문인 화가의 거장 강세황, 그가 그린 개성시가는 서양회화 기법인 원근법이 사용됐다. 서양화가 들어와서 우리 그림에 큰 변화를 이렇게 시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보면 또 볼수록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향으로 이제 봐야죠. 하나는 서양화의 특징인 원근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그 사실적인 입체감 이런 건데, 입체감 표현 방식에는 조선 후기 회화에 큰 영향을 미쳤죠. 특히 초상화나 동물화 그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어진화가 김두량의 흙구도, 개의 털 묘사가 사진처럼 사실적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윤두서의 자화상, 눈동자 안의 핏줄, 그리고 한 가닥씩 보이는 수염, 정교한 머리칼은 현대인에게도 놀라움을 선사한다. 조선시대 최고의 초상화로 꼽히는 최익현의 초상화. 묘사의 정밀함과 그 사실성 때문에 대단히 그 사랑도 받고 또 세계 미술사에 자랑할 만한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부과학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 피부과학을 연구하시는 그 연구자들이 조선시대 초상화를 보고 피부병을 연구할 만큼 그 리얼리티를 갖고 있죠. 이러한 서양화는 어떤 조선의 학자들에게는 예술이 아닌 과학으로 보였다. 조선 최고의 과학자 정약용의 눈에는 그림이 아닌 과학이 보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었다. 어두운 집안에 비치는 바깥 풍경들, 사진인 듯 아닌 듯 오묘하고 아름답다. 지금 룸 옵스큐라 지금 봤지? 깜깜한 방에서 밖에서 들어온 영상을 비친 것을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사진으로 찍어서 연결한 모션 픽처라고 그랬지. 우리나라에도 이걸 많이 사용을 했거든.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 대부분 서양 미술사를 찾고 서양 얘기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별로 얘기들은 안 하셔. 뭐 기록에는 있는데
기록들을 이제 좀 해석을 한다고 하거나 이제 이런 것에는 조금 여태까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옵스큐라, 라틴어로 어두운 방을 의미한다. 10세기경 아랍의 움막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와 거꾸로 상이 맺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옵스큐라. 15세기 이후 옵스큐라는 화가들의 그림 보조 도구로 이용된다. 서양에서 더 사실적인 그림이 예술로 인정받으며 옵스큐라는 화가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됐다. 서양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르네상스 이후에 어떻게 하면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카메라 옵스쿠라죠. 그래서 결국 이제 19세기 초기에는 카메라를 발전시키죠. 그죠? 근데 그런 카메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르네상스 때부터 꾸준히 화가들이 카메라 옵스쿠라를 썼을 거다. 21세기 학생들이 옵스큐라로 창밖 풍경을 보기로 했다. 과연 옵스큐라는 어떤 풍경을 선사할까? 한번 보세요. 거기서 그쪽에서 봐. 종이를 보세요. 우와. 자, 이 그림이 확대돼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창밖 풍경이 종이에 비쳤다. 자, 이 운동장이고, 자 여기 운동장이지. 운동장. 이렇게 하고 오. 건너편에 있는 집. 창밖에 상명대의 인왕산과 주변 집 그리고 운동장이 종이에 비쳤다. 이 종이를 따라 그리기만 하면 그림이 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학자.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과학자로 평가받는 다산 정약용이었다. 그는 대표 실학자로 수학, 천문학, 경제 등 다방면으로 학식이 뛰어났다. 그리고 학문을 기술에 접목해 거중기를 만들기도 했다. 정약용의 칠실관화설. 칠실관화설은 옵스큐라의 한자 이름이다. 맑고 좋은 날을 택하여 방의 창문을 모두 닫고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모두 막아 실내를 칠흑과 같이 하되 오직 한 구멍만 남겨 애체 하나를 여기에 끼운다. 눈처럼 흰 종이판을 가져다가 애체와 몇 자 거리에 놓으면 모래톱과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이 종이판 위에 떨어진다. 형 친구인 이기양이라고, 보감 이기양이라고 하는 그런 관료가 형 집에서 카메라 옵스쿠라 앞에서 초상화 초본을 그리는 모양을 묘지명에다가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기양이 태양볕에 햇볕 아래 앉아서 카메라 옵스쿠라로 초상화의 초본을 그리는데 마치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 진흙으로 비친 조각 같았다. 이렇게 이제 평을 남기고 있어요. 이태호 교수는 정약용이 적었던 조선의 옵스큐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이것이 이태호 교수가 처음 발견한 이기양의 초상화 초본, 정약용의 증언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언호의 초상, 이 그림에는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하나는 이명기가 그렸다는 것과 또 하나는 유언호의 실제 몸을 2분의 1로 축소했다는 글이었다. 이태호 교수가 그림을 재었더니 84cm, 당시 유언호의 키는 168cm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중국은 옵스큐라에 축소경을 붙여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마 중국을 통해 조선은 옵스큐라를 알게 되고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2분의 1로 축소된 초상화가 그려진 것. 서양의 것인 줄만 알았던 옵스큐라를 우리의 조상들도 이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옵스큐라를 이용해 한지의 우리 전통 사물을 그려보기로 했다. 뭐야? 옆으로? 잘 보여? 네. 자, 그럼 얘는 좌우가 반대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조선의 선조들도 이렇게 사물이 보였을 것이다. 배선법이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좌우가 옵스큐라를 이용하면 그림이 좌우가 바뀌는 단점이 있다. 사물이 더 자세히 비치게 하기 위해 검은 천을 뒤집어 쓰고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나뭇잎 방향 하나까지 다르게 표현한다. 아이들의 손길이 옵스큐라를 이용해 더욱더 세심해진다. 고도의 집중력을 보였던 아이들이 금세 밑그림 작업을 완성했다. 옵스큐라로 한지에 그림 그리는 수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들이었었고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발전해가면서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필요가 없어졌지만 사실 이것은 잘 그리기 위함인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물질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교감하는 그런 방식에서의 어떤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잘 그린다는 결과물보다는 그냥 우리 자연에서의 어떤 교감 그런 부분들이 훨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옵스큐라로 그린 그림이 우리 전통 채색법과 아주 잘 어울린다. 어떤 채색법일까? 이 거울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럼 좌우가 반대로 보이면 그 그림을 그리는데 좌우로 반대로 그려졌어. 그럼 어떻게 채색을 어떻게 그리면 됐을까? 뒤집어서 그리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선을 그리고 딱 뒤집어서 채색을 했어. 이게 뭐냐 하면 배채법이야. 우리나라 전통 색채법 중 하나인 배채법은 옵스큐라를 이용한 그림에는 딱 맞는 색칠법이었다. 이렇게 뒤집어서 색칠하면 좌우 반대가 되는 단점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 옵스큐라로 그린 그림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됐다. 예술에서 과학을 찾아내고 단점을 보완해내는 지혜로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됐을까? 옛날이랑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볼 수 있는 자료도 한정되어 있고 뭐 그릴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이라든가 도구 같은 것도 시대상에 제한됐는데 그렇게 보고 그렸다라는 사실에서 되게 그때도 과학은 나름 발전했구나 하고 좀 놀랐어요. 되게 새로웠어요. 맨날 그냥 종이에 그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한지에 해본 건 되게 처음이어서 신기했어요. 예술과 과학의 어울림, 그리고 그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은 그림에서 표현해내고 있다. 밑그림은 같아도 다른 색을 칠하는 아이들. 옵스큐라로 그렸지만 그림은 풍성하다. 김홍도를 전후로 한 시기에 그 회화들이 보다 또 원근 개념이라든지 입체감을 살린다든지 혹은 그 화면의 구성 방식에서 상당히 서양화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우리 그림이 훨씬 풍부해지고 훨씬 근대적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다져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31년 명나라 사행사로 갔던 정두원이 귀국길에 오르며 하늘의 별과 태양을 관찰하는 천문도, 멀리 볼 수 있는 천리경, 그리고 현대 숫자 개념이 들어있는 자명종 시계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천문도, 천리경, 자명종이 실제로 들어왔음에도 당시에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학자들의 마음을 진짜 흔든 것은 바로 서학책들이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이었다. 서학의 그 어떤 전파 경로가 아무래도 명청 시대에 중국에 간 그 사행사들을 통해서 책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서양의 학문이든 종교를 접촉했기 때문에 초기 조선 시대의 어떤 서학이나 종교를 접촉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제 뭐 한문을 읽을 수 있었던 식자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어떤 서학 전파에서 상당히 이제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책으로 서양 문물을 이해하고 학자들끼리 이론에 대해 토론하며 더욱더 서학을 발전시켰다. 책,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던 서양 문물 중 가장 중요한 문물이다. 천주교 신부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건너가 선교 활동을 하며 쓴 천주시리, 이 책 안에는 천주 교리와 함께 과학기술 내용이 쓰여져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부분의 서학책들은 예수회에서 쓴 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성호 이익은 18세기 전반 서학에 대한 인식을 지식인 사회에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성호 이익의 부친 이아지는 사양으로 북경에 갔다가 수천 권의 서적을 구입해왔다. 천문, 수학, 지리, 기술, 종교 등을 총망라한 다방면의 책들이었다. 성호 이익은 서학에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서일까 책을 좋아하는 조선은 서양 물건 중 하나인 이것은 꽤 이른 시기에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 책에는 안경은 200년 전 처음 있었던 물건이다라고 쓰여져 있다. 안경, 1400년대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안경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초당대학교다. 가장 처음 안경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안경이 들어온 것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직전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그 김성일 씨가 처음 썼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안경은 안경 다리가 없어서 렌즈 양쪽에 끈을 달아 착용했다. 조선시대의 안경을 가리키는 말은 애체다. 우리말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애체가 순우리말은 아니며 중국의 안경을 전해준 네덜란드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라는 학설이 있다. 외납이라고도 했는데 이건 안경의 페르시아어인 에이나크를 한자로 표기한 소리다. 동천록의 그 기록을 보면 애체는 커다란 화폐와 같고 또 렌즈는 운모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한문을 직역을 해보면 구름길 내 구름길체. 근데 어디에 보면 구름길 애자가 돋보기 애자로 표기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마 그런 게 연관돼서 애체라고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경은 일찍 조선에 전해졌지만 안경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체의 중요 기구인 눈의 기능을 보정하는 도구로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당시 이제 안경은 흔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안경을 보면 신기해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안경이 시력 보조기구로 발달하지 못한 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양오행 사상이 강했기 때문이다. 음양오행 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양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낮에는 보고 밤에는 보지 못한다고 하여 조선은 시력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었다. 의학적인 눈의 연구는 성해방이 발간될 무렵에야 가능했다. 눈동자란 천지 1월을 본받은 것이다. 천지가 푸르고 맑으면 1월이 밝고 천지가 어두우면 1월도 어둡게 된다고 하여 눈동자의 기능과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무래도 안경을 쓰는 경우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글을 아무래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이제 당연히 노안이 오는데 그때 노안이 왔을 때 글씨가 안 보이면 선비로서는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쓰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안경을 학자들이 썼을 것으로 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에 이르러 그가 저술한 마과회통의 의령편에서 현대의학에 근접하는 새로운 이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눈의 근시와 원시는 눈동자가 평평하느냐 튀어나왔느냐는
평돌의 차이에 있을 뿐이다. 소년으로 혈기가 왕성할 때는 눈동자가 튀어나와 가까이 보는 데 유리하고 노년에 이르러 혈기가 위축될 때는 눈동자가 평평하여 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정약용을 사랑했던 왕 정조. 그는 안경이 없으면 공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다. 정조실록 52권에 내 시력이 점점 옛날만 같지 못하다. 도서나 서류를 보는데 안경이 없으면 분별하기 어려우니 안경은 200년 전부터 처음 있던 물건이다라고 적혀 있다. 조선이 렌즈를 이용해 안경을 만든 기록은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이다. 애추는 흡사 음모와 같고 금으로 태를 둘렀으며 자루가 달렸다. 오물이면 하나가 되고 펴면 둘이 되었는데 노인이 두 눈에 걸면 글자가 크게 보인다. 조선 후기 때에는 다리 부분은 이렇게 꺾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경첩을 사용해서 이렇게 꺾이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일명 꺽다리 안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일컬었는데, 그 특유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 브릿지 모양이 우리 이제 한국적이죠. 이 브릿지 모양이. 그래서 이제 위에는 구름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고 밑에는 이제 불로초 모양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특하죠. 우리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보다가도 곧바로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수 있다. 눈에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여 원근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즉,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진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안구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거나 짧으면 상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지 못하게 되어 근시나 원시가 된다. 안경은 이제 빛이 그 안경 오목 렌즈든 볼록 렌즈든 이제 프리즘의 집합체라고 해서 광학 중심점이냐 이제 기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수렴하느냐 퍼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근시일 때 또는 원시일 때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해서 정확하게 초점에 맞춰 놓고. 근시는 안구 앞뒤 길이가 정상 안구보다 길어 망막 앞쪽에 상이 맺힌다. 따라서 근시인 사람은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는 잘 볼 수 있지만 어느 한계 이상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오목 렌즈로 교정해야 한다. 원시는 안구 앞뒤 길이가 정상 안구보다 짧아 망막 뒤쪽에 상이 맺힌다. 따라서 원시인 사람은 먼 거리의 물체는 잘 볼 수 있으나 어느 한계 이상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보는 것은 어려우므로 볼록 렌즈로 교정해야 한다. 난시는 각막과 수정체의 수직, 수평의 불균등한 곡률 때문에 망막의 초점이 정확하게 맺히지 못한다. 따라서 물체의 상이 희미하게 보인다. 이와 같은 눈의 구조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통형 렌즈를 사용한다. 빛에 대한 원리를 이용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망막에 정확하게 중심화에 이렇게 상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초점이 여러 군데 다르게 맺혀지는 걸 안경을 통해서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록 렌즈나 아까 설명드렸던 오목 렌즈 이런 걸 통해서 좀 깨끗한 상을 요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경의 기능 중에 하나는 또 양안시입니다. 렌즈를 만드는 기술은 날로 정교해지고 발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력을 체크한 다음 시력에 맞게 렌즈를 가공한다. 렌즈를 가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 렌즈의 가공은 이제 전자동 시스템을 갖춰서 대부분이 기계로 이루어진다. 안경은 과학적인 요소, 해부학적인 요소, 그리고 미적인 요소의 세 가지를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적인 요소는 안경 렌즈의 광학 중심점이 동공과 일치하도록 하고, 동공 중심과 일치하도록 하고, 해부학적인 요소는 편안한 착용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적인 요소는 얼굴에 맞게 안경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좋은 안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조엄이
1763년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와서 저술한 해행 총재에는 안경 거래에 관한 기록이 있다. 통신사가 일본을 다녀오거나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 진귀한 물품이 많이 소개되었고 이때 안경도 다량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입된 안경은 경주 남석 안경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안경방이나 부피가 적고 가벼우며 비교적 값진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저자나 촌가로 다니는 보상 등을 통하여 시중에 보급되었다. 안경을 착용하여 본인의 표정을 숨길 수 있으므로 예전에는 매우 까다로운 예법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나설 때에는 안경을 벗어야 하며 자신보다 신분이 높거나 연장자인 어른 앞에서는 안경을 착용할 수 없었다. 선글라스 또한 조선 후기에 유행했는데 처음 선글라스를 쓴 조선인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선비, 기생,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선글라스를 쓸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안경 역사가 근대적인 의미에서 그 전환기를 맞이하는 데는 선교를 목적으로 내한했던 서양 의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캐나다 선교사 에비슨이 1893년 광해원 원장이 되어 1904년 세브란스 병원 개설 시 렌즈 연마기를 설치한 안과를 개설함에 따라 과학을 수용하는 새로운 단계의 안경관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모습도 있지만 이제 미래의 안경은 그 인체의 개인 정보나 생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IT 기반 솔루션을 동반한 구글 안경 같은 종류의 스마트 안경이 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상현실을 사용될 수 있는 기능성을 동반한 그런 안경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상점 바로 커피숍이다. 커피를 마시는 일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며 커피는 누군가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다. 커피, 우리는 언제부터 커피를 사랑한 걸까? 이곳은 우리 커피 역사의 비밀을 가진 곳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 커피의 역사적 사실은 진실일까? 아님 허구의 이야기일까? 커피를 먼저 마신 사람으로 알려진 고종. 그가 일본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겼을 때 커피를 처음 마셨다고 알려졌다. 고종 황제께서 커피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드셨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틀린 이야기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커피를 사랑한 건 사실이지만 처음 드셨다라든지 정관원에서 커피를 즐겨 드셨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종이 아니었다면 그럼 커피는 누가 언제 왜 조선으로 가지고 왔을까? 역사적 사실을 더 파헤쳐 보기로 했다. 가비를 볶을 때는 과일이나 꽃향기가 섞여나고 뜨거운 물에 유난히 현대의 한국인이 사랑하는 커피. 그 역사를 바로 알면 커피에 대한 사랑도 바르게 되지 않을까? 커피 우리나라에 최초로 누가 소개를 했는가? 누가 마셨는가 이거는 참으로 단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추정할 때는 1860년대 즈음으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1884년 1월에 조선에 들렀던 미국인 천문학자가 기록을 남겨놨어요.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엘은 조선이라는 책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 조선의 한 관료가 마포별장에서 최신 유행 상품인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퍼시피 로엘은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한국과 일본 등 극동을 여행하며 조선,
극동의 정신 등 여러 권의 기행문을 저술하였고 특히 고종의 사진을 처음으로 촬영하여 한국의 사진수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고종이 커피를 사랑했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고종의 커피 사랑에도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다는데 커피를 영문 표기의 음을 빌려와 갑의 갑이라고 불렀다. 왕실의 사람들 외에 일반인도 접하게 된 것은 손탁 호텔이 문을 열면서라고 알려졌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다방이 생기면서 커피는 상류층과 엘리트층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본격적으로 조선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 시기는 강점기가 무르익으면서 1920년대, 30년대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커피집들을 통해서 이게 좀 더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뭐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먼저 받은 사람들을 모던보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이런 모던보이를 통해서 다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좀 더 문화를 빨리 접한 사람 또는 인텔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커피는 처음에는 인텔리 계층, 관리, 외국과 교류했던 상인들 사이에서만 유행을 했다. 그러다 서민들에게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커피는 순식간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젊은이들이 예전에도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에 열광하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 사람만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지금 커피집이 많이 늘어나고 커피에 열광한다, 커피 공화국이다 하는 것은 단지 지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1920년대, 30년대에도 신문 기록에 의하면은 왜 이렇게 조선에 커피집이 많이 생기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만나면은 모두 다 커피집에 가서 만나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가 하는 등등의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양 문물은 조선의 근대화를 가속화시켰다. 그중 하나는 전화다. 사실 전화는 매우 빨리 조선에 전해졌다. 전화가 처음 조선에 소개된 것은 1880년 말 청나라 텐진 무기공장에 근대 무기기술 습득을 위해 파견된 군기학 조단 상훈이 조기에 귀국하면서 전기통신기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원래 전화가 제일 먼저 발명된 거는 미국의 알렉산더 그라함 벨 이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발명해가지고 특허로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1876년인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전화가 들어온 건 굉장히 빨리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발전의 단상을 보여주는 전화. 전화 기지국을 순식간에 늘렸다. 전화의 발달 저변에는 우리나라의 전기통신 기술력에 있었다. 현재 휴대전화 보급률 1위라는 한국의 밑바탕이다. 1년에 한 200만, 300만 해서 이렇게 막 공급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금방 우리나라에 1000만 해서 공급되고 2000만 해서 공급되고 그래요. 금방 그냥 불과 한 10년도 안 됐어요. 2000만 해서 이렇게 공급되는데. 우리나라 철도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의 개통으로 시작되었다. 수은이나 우마차, 인력거나 자전거 등에 의존하던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철도의 개통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철도가 노임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물건의 이동 또한 쉬워졌다.
그러나 철도가 처음 생긴 원인에 대해 일제강점기가 조선 수탈을 위한 기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일제시대 때의 초기에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제국 말기 시대에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하기 위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철도가 우리나라에 건설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또 ICA 자금 중에서 이번에 디젤 기관차 26대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했는데 철도 길에는 민족의 아픔이 있지만 또한 이 철도로 민족의 독립과 번영이 함께했다. 그것을 또 보고 또 연구해가지고 그 10년 후에 1977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디젤 기관차도 만들고 객차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1906년 라디오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드포리스트가 신호를 증폭하고 전송하는 삼극 진공관을 발명한 이후부터 라디오 방송이 가능해졌다. 우리말 라디오 방송은 1926년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정책의 강화 수단으로 개국한 경성방송국이 1927년 2월 첫 방송을 시작했다. 1920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의 정규 라디오 방송국이 세워집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처음 이제 방송국이 세워진 게 24년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27년이에요. 근데 불과 이제 한 4년, 7년 만에 이제 세계적인 방송의 자리로 이제 잡게 되는데. 라디오는 우리나라에 TV가 나오기 전까지 유일한 오락기구였다. 라디오 드라마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스타를 배출해내기도 했다. 라디오 방송이 인기를 끌자 상업 방송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방송 발전의 시작이다. 그 후 라디오는 공연, 음악, 드라마 등 문화의 중심에 섰다. 여러 가지 방송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상업방송들이.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라디오의 어떤 부흥기,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서양 문물은 조선의 초중기에 이미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전통 문화의 색은 바뀌지 않았다. 그건 우리의 선조들이 외형보단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양의 문화나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당시 아주 깊숙하게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지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중심은 한국의 본연의 어떤 자생력,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서양 문물은 조금은 독특한 형태로 전해진다. 책을 통하거나 우연한 기회에 표류된 서양인들에 의해서다. 하지만 우연이라 하기엔 서양 문물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영향을 줬다. 우리가 지금 세계가 이웃이라고 느껴지는 건 어쩌면 과거 우리 조상들이 느꼈을 감정일지도 모른다.